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신의 뇌를 스스로 먹어치우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멍게인데요. 멍게는 유생일 때는 뇌를 활용하고 열심히 움직이지만 성체가 되고 나면 바위에 붙거나 해저 바닥에 파묻혀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 자신의 뇌를 먹어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뇌를 쓸 일도 없으니까 뇌를 먹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뇌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쉬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면, 즉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뇌는 서서히 둔화된다는 거죠. 어떠한 환경에 적응을 했다고 해서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그대로 안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비단 뇌를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목표가 필요한 이유는 많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아마 밤사이에 이 뉴스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롬 파월 이곳의 의장이 통화정책을 보고하기 위해서 미국 하원 의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역시 관심은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내릴 건가 하는 거였죠. 경제 상황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이곳,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인데 이걸 두 글자로 우리가 줄여서 부르게 되죠. 영어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또 언제든지 KBS 1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두 분이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어예진 소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공약들 정리해봤고요. 최근 국내 식품업계가 대체육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염현석 기자는요? 네, 이제 휴대전화를 새로 살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면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잠시 후 전해드리고요. 온라인 쇼핑몰 후기를 가장한 사기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먼저 갑니다. 미국의 대선 상황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경선 네.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슈퍼 화요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변도 없고 별로 경쟁도 없고 좀 김이 빠진 감도 있긴 합니다. 네,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112년 만에 미국 전현직 대통령의 맞대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슈퍼 화요일이다 이렇게 불리는 경선 투표가 있었는데 미국은 그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처럼 직접 선거로 하루 만에 뽑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정당별, 지역별로 이렇게 경선을 치릅니다. 대개 1월에서 6월까지는 어떤 주는 코커스라고 하죠. 당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선호하는 대선 후보에 투표를 하고 어떤 주는 이 프라이머리라고 보통 하는데 당원과 투표 의지가 있는 비당원까지 다 투표를 해서 득표 비율만큼 대의원을 확보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대의원이라고 부르는 카드를 경선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가지고 여름쯤이 되면 이제 각 정당이 네. 전당대회를 열어서
열어서 공식 후보를 지명을 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자가 각 정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지난 화요일에만 총 대의원 수의 3분의 1의 표심이 결정되면서 이제 기사 보시면 슈퍼 화요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경선은 이 정당별로 이루어지는데 네. 공화당의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 후보 중에 한 명을 이제 당 후보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간 좀 부지런히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그 헤일리 전 대사가 어제 중도 하차를 결정을 하면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통은 이제 같은 당에서 경쟁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제가 남은 후보에게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통 지지를 밀어주잖아요. 선언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그 기사를 보면 니키 헤일리가 사퇴를 전하면서 트럼프 지지를 거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분이 좋아서 네. 헤일리의 자리는 우리 당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있기는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까지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대부분 압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경선 레이스가 앞으로 넉 달 정도 더 남은 시점이지만 11월 선거에서 이 두 후보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된 겁니다.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네. 잘 눈에 띄지도 않았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압도적이었다라는 거고 이제 두 후보가 다시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되는데 각 후보들의 공약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제 둘 다 미국 우선주의가 있죠. 미국 내 투자 유치 촉진을 기본으로 하되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에 대한 입각한 인센티브를 기반해서 이제 한국 기업 유치 전략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IRA를 폐지하고 보조금 혜택을 좀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 등 두 후보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미국 수입 관세율이 평균 2% 정도 되거든요. 네.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동맹국들과의 어떤 새로운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나오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내일 집권 2기 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의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떤 중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도 지속해 나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적극적인 이민 정책, 리쇼어링 등을 통해서 인구 절벽, 또 노동과 자본 생산성 저하 등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후보 간의 어떤 이민에 대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넘어온 이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각자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국에 대한 정책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전통적인 동맹 외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금 모호성을 통한 어떤 미국의 국익 극대화를 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미국에서의 현재까지 어떤 여론조사 이런 내용들 네. 보면은 거의 비등비등하더라고요. 많이 붙어 있어요. 맞아요.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최근에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투표 날이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43%,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로 앞서가는 것으로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는 그래도 오차 범위 안에 있었지만 트럼프 후보가 더 우세했고요.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는 조금 드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미국 대선은 인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각 주별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라서 그렇죠.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좀 인지 능력 우려가 좀 있고 건강 등의 그런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가장 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사흘 전쯤에 네.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출마 자격은 있다 이렇게 또 판결을 했죠. 자 그리고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단통법 이후에 사실 좀 휴대전화 구매하는 비용이 그 부담이 좀 높아지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단통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데 일단 1차적으로 휴대전화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우리가 소위 단통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거에 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공시지원금을 이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다 하게 했었거든요. 최대 얼마까지. 이게 지급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로 정하는데요. 앞으로는 통신 사업자는 위약금 등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이제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기존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 지원금이나 판매점 등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과는 별도로 이제 전환 지원금도 더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고시는 오늘 행정예고랑요 방통위 의결로 14일부터 효력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왕 늘어나는 혜택, 새로운 휴대폰 새로 장만하실 거면 14일 이후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14일 네. 이후에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로 50만 원. 전환 지원금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네. 물론 이거는 그 통신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공시지원금 얘기가 다시 나온 이유는 뭡니까? 네, 항상 그 대선 후보들이 얘기할 때 네. 이제 통신비를 좀 내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잘 안 됐었죠. 근데 지난 1월에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목인데요. 하지만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법을 바꿔야 되니까요. 이 때문에 정부는 시행령부터 개정해서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장이요.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서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시행령을 바뀐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고시 개정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거든요. 이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성지로 불렸던 이제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 시장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단말기 지원 경쟁에 적극 동참해 주고 동참해달라는 걸 이제 당부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몰래 갔어야 되는데 그럼. 당부를 하기 위해서 알리고 간 겁니다. 당부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적발하러 간 건 아니고요. 원래 암행어사처럼 간 게 아니라. 네. 당부하기 위해서 간 건데요. 이 자리에서 강 차관이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서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단통법을 전체 다 폐지하기 전에 네. 1차적으로 방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는 그렇죠. 지원금을 수순으로 늘려주는 보면 겁니다. 되겠네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동통신사들이 잘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진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이 활발히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이 출혈 경쟁을 꺼릴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요구 인하 압박이 지금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보조금까지 늘려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미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보다는요. 번호 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면 더 비싼 고가 단말기를 더 비싼 요금제로 번호 이동하는 것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알뜰폰 업계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네. 예, 통신 3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만약에 올라가면요. 이제 통신사 거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구매하는 이제 자급제폰 이거를 저가 요금제 조합으로 버티던 이런 알뜰폰 시장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오히려 알뜰폰으로 안 오고 네. 그냥 통신 3사 내에서 다시 또 맴돌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고기를 대체한다고 해서 대체 유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콩으로 만든 고기 이런 네. 거는 그래도 자주 보였고 먹을 기회도 종종 있어서 저는 먹어봤는데 드셔보셨나요, 두 분은? 네. 저는 그냥 한번 취재하면서 먹어본 적은 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순대 그리고 햄
예. 햄까지도 이제 식물성 원료로만 만든 대체육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육 하면 보통은 이제 크게 콩 같은 곡류나 어떤 코코넛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으로 고기의 식감과 맛을 재현한 제품이 있고 랩그로운 미트라고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소, 닭 등의 어떤 가축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세포 분열을 시켜서 길러낸 배양육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주요 식품 회사들이 저마다 제조 기술을 개발해서 다양한 종류의 대체육 식품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이제 이 대체육을 조금 더 비싼 돈을 내고 사 먹는다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네. 그래도 이 대체육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식품 기업들이 이제 대체육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앞으로 점점 진짜 고기의 소비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제 대체육을 먹는 사람 하면 보통 채식주의자 아니면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소비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식량 부족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축을 키울 사람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가축의 배설물 등에서 나오는 어떤 메탄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 때문에 좀 일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 소 키우는 걸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규제를 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전 세계 메탄가스 방출량의 3분의 1이 가축에서 그중에서도 소에서 나온다고 해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5년 90%에 달했던 일반육 소비 비중이 2040년이 되면 40%로 떨어지고 식물성 대체육이 25%, 배양육이 35%로 이 전체 대체육만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외 해외 배양육 회사들이 이제 기술력을 보면 저마다 이제 근육 세포를 고기로 만드는 그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실험실에서 고기를 이렇게 기르면 필요에 따라서 이 철분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 성분을 고기에 추가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고기에 있는 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또 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또 그런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고기는 그렇고 생선을 만약에 배양육으로 만든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즘 해산물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수은 같은 그런 오염 물질 같은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거의 이제는 실험실에서 네. 고기를 이제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돼 가고 있는데 2040년이 되면 대체육이 60%에 달할 거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진짜 맛 아닙니까? 맛. 그렇죠. 물론 이제 맛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합니다만 진짜 고기 맛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는 이제 일률적인 기술로 하기 때문에 네. 우리처럼 어디 친환경 사료를 먹었다니 풀을 먹고 뛰어놀면서 자란 고기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미세하게 다른데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일률적이라서 맛이 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체육의 맛이나 식감이 기존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많은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50-60%가 맛을 개선해야 한다. 식감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점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가공 업체와의 갈등도 숙제죠. 대체육의 성장이 기존 산업을 위협할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 사실 식물성 대체육 말고 실험실에서 기르는 배양육은 현재로서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좀 확보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대체육이 진짜 고기보다 엄청나게 싸지면 네. 그러면 뭐 사 먹지 말라고 해도 손이 또 가겠죠. 네.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그 인터넷 알바, 인터넷 부업 하시는 분들 많고 네. 또 그거를 해보라고 막 문자 메시지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리뷰 알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네. 돈을 준다고 유인하는 등 이제 재택 부업을 미끼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요 어제 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이나 공동 구매 등 부업 관련 사기 피해 상담이요 56건이었습니다. 피해액이요 4억 3,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인 평균 피해 금액이 한 784만 원 정도 되는데요. 피해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1년 전이랑 비교하면요. 급증한 게 맞습니다. 2022년 관련 사기 피해 사고가요. 4건 있었습니다. 네. 피해 금액은요. 1,940만 원이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엄청 늘어난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이제 주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가 급증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뭐 인터넷 글 몇 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데는 뭐 돈이 떼어나가는 게 없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 사기에 당하는 겁니까? 먼저 문자 메시지나 SNS, 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 등을 통해서 재택근무로 손쉽게 한 200~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이제 유인을 합니다. 많이 와요 그런 문자. 네. 예. 그러면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쇼핑몰 지원자들이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들한테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은 환불해주고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제 정보가 있어야 리뷰를 쓸 수 있으니 네. 먼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좀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도매로 구입한 이후에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또 제공한다고 또 약속을 하는데 네. 처음에 이제 돈으로 상품 주문하면 수수료를 결제액의 한 10에서 15%를 줍니다. 비례해서 주거든요. 처음에 이제 소액으로 조금 해봐라라고 하고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해 줍니다. 이걸 이제 몇 번 한 다음에 이제 안심이 되면 차츰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기존 결제액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을 하면서요 다른 지원자들이 실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뭐 기만 전술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심지어 사기범들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타 온라인 쇼핑몰에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도용해서요 이들이 고소 고발을 당하는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100만 원어치 구매했는데 진짜로 환불을 해주네. 네. 수익도 잘 주네. 이게 사실 네. 사기범들이 본인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전통적인 수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판을 키우고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판을 키워서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끊고. 네. 일단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예방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SNS에서 수익 후기를 이제 공유하는 아르바이트 권유가 오면 진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안내받은 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데요. 그걸 꼭 확인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보 공개, 통신 판매 사업자 등록 현황 메뉴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요.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소비자원 1366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최희진 님도 그렇고 이런 아르바이트 하라고 문자 많이 온다고 또 이렇게들 공감하면서 글도 올려주셨네요. 세상에 참 이런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정옥 님이 아침 일찍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성공예감 청취하고 있어서 순간 너무 좋아서 콩을 켜서 알려드립니다라고 글 올려주셨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정형외과 같네요. 자, 경제상식 퀴즈 내드립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곳이죠. 흔히 연방준비제도로 불리게 되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 이름이죠. 이곳 밑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이사회 보드라고 해서 FRB가 있고요. 그리고 FOMC라고 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리 같은 거 결정하는 곳이죠.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그 비슷한 조직이 또 FOMC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이 두 글자로 부르게 되죠. 영어로는 알파벳 세 자로 부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FRB라고 불렀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여기에서 공식적인 축약 이름은 이 알파벳 세 자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게 정답이어갖고 이게 힌트를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글 정답 두 글자로 신나래님이 남편 이름이 이것입니다. 두 글자. 윤인희님 제 첫사랑 이름이 이거였는데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라고. 그리고 9493님 오늘 정답이 제 4살 아들 이름이랑 같아요라고. 이 이름이 참 예쁩니다. 예. 우리말 이름으로는 참 예쁜 이름이고 그 TXT라고 하는 이제 아이돌 멤버 중에 리더인가 이 친구 이름도 있고요. 저희 딸이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0286님은 손녀에게 당첨 자랑 좀 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멋진 방송 고맙습니다라고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0286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그리고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은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라고들 부르죠. 지식산업센터 참 좋은 곳인데 지금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어놓으면 분양을 하면 완판을 이어갔는데 지금은 텅 비어있는 곳이 많고 그리고 경매 물건까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지식산업센터 이거 줄여서 이제 지산 이렇게들 표현하시던데요. 예.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2009년 이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시설인데요. 네. 도심 지역이나 이제 신도시 지역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들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2009년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죠. 근데 이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산업이 융복화되고 지식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니까 뭐 제조업이라든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이렇게 좀 제한을 둬가지고 한 건물 자체는 이제 최소한 3층 이상, 그 다음에 6개 업체 이상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기 시작했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그 지식산업센터 이게 네. 상업용 오피스텔에도 기업들이 좀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보통 신도시나 이런 데 그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보면은 네. 업무지구라고 되어 있는 지역은 이제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을 주로 공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솔직히 그 오피스라든 거는 건물 다 지어질 때까지 내가 돈을 들여서 다 짓고 임대를 주는 시설이니까 초기 자금 들어오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주로 오피스텔을 많이 공급을 했고 네. 또 거기에 또 거주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또 해서 좀 복잡하고.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신도시에 이제 이런 걸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선정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같은 데도 이걸 넣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네. 신도시의 가족 기능을 좀 우리가 집주 근접이라고 할 때는 진짜 오피스를 좀 많이 늘려보자.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업체가 좀 많이 들어와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1기, 2기 신도시에 기업체 없다, 베드타운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쉽게 빠른 속도로 늘리려고 이제 공급 용지 자체를 좀 쉽게 많이 공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도 분양도 할 수 있고
근데 또 이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게. 이거는 사도 한 7-80% 대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전매 제한도 자유롭고 뭐 굉장히 좋으니까 이게 2000년대 폭발적으로 늘어버린 거죠. 네. 일단은 그 부지도 많이 이제 제공이 됐고 그렇죠. 사업성도 좀 봤는데 그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에 1,500여 개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약 360여 개가 최근 4년 사이에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왜 이렇게 빠르게 많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공급된 걸까요? 네, 가장 큰 게 그 2000년대 혹시 코로나 때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는데 저금리가 됐잖아요 그때. 네. 거의 0%대 저금리에다가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쪽에 투자 자금이 잔뜩 생겼는데 아파트는 금방 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아파트나 이런 데 투자하지 못하는 돈들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익형 그래서 부동산으로요.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급하는 쪽에서도 쉽게 공급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또 오피스나 이런 자주 기능을 늘려보자. 그래서 계속 뭐 인허가를 계속 해준 거고 그다음에 뭐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일반 집에서는 훨씬 적고 아하. 그러니까 개발업자 측면에서도 이게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신도시에서도 그냥 뚝 떨어진 데 있는데 막 지어놔도 그 당시에는 막 분양이 됐었거든요. 공급이 워낙 딸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생활 인프라나 뭐 교통이 안 좋아도 분양이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저금리 시절에 그리고 부동산이 화랑일 때 엄청나게 그렇죠. 이제 투자 혹은 또 예. 모르겠습니다만 투기 수요까지 몰렸을 테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건물이 한 70%까지 비어 있는 곳도 있다 하고요. 지금 이 잔금 못 치러서 경매로 넘어가는 곳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애물단지가 된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저금리 때 공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저렴하면은 그 대출을 받아서 이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본인이 임대를 놓든 운영을 하든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데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금리 시대가 됐잖아요. 네. 대출 이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근데 이제 이게 공급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과잉 공급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짧은 기간 안에 너무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입주할 만한 업체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네. 여기는 그 정부에서 일반 공장 제조는 못 들어온다.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은 이제 공업 지역에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입점하는데 그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놔도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놨는데 네. 업체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관리비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문제가 생겼다 뭐 하니까 이제 뭐 일부는 아예 분양 자체가 안 되니까 뭐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 요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토지 살 때는 브릿지를 하고 이제 PF를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데 네. 이게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매 물건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이제 위치가 좀 괜찮거나 실수요자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이제 그나마 좀 빠른 속도로 이게 해결이 돼가고 있죠. 잔금을 어렵게 치렀더라도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그렇죠. 근데 네. 임대는 안 들어오고 그렇죠. 비어 있는 거죠. 계속 비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지식산업센터를 좀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을 조절할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은 그래도 뭐 이렇게 오피스가 지금 공실률이 거의 없을 네. 정도로 강남이나 여의도나 뭐 광화문 쪽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KBD, 뭐 YBD, CBD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좀 공실률이 거의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지금 거의 없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오피스는 엄청나게 모자란데 네. 반면에 수도권이죠, 수도권.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우리가 보면은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네. 그때 거기도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고 실제로 분양받으신 분들이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이제 판교 쪽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도시들이 우리는 베드타운이다. 우리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우리도 빨리 오피스를 대량 공급을 해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용지 자체가
뭐 업무용지가 아니더라도 순정 일반 주거 지역이나 중주거 지역까지도 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개발해서 이걸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발이 쉬운 거예요. 이거 뭐 그동안 현금화를 하는 거의다 그래서 분양도 너무 잘 됐고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오피스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자족 기능이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총량적인 어떤 규제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좀 안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지자체는 우리는 빨리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우리도 인구도 늘고 뭐 그 집주 근접이라고 그러죠. 네. 직장하고 이제 그 회사가 좀 가까운데 좀 많이 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 이런 오피스본 근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 요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뭐 IT나 무슨 이 첨단 그 기업들 게임 기업들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네네. MZ 세대들이 요새는 경기도 좀 멀다 그러면서 대기업들 이런 IT 기업들 게임 업체들 이런 대기업들이 성수동으로 몰리고 있어요 요새. 근데 그 성수에 최근에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무신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부 성수동으로 지금 다 몰리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성수동은 그런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가 거기는 2호선 라인에다가 저녁에 뭐 성수동은 요새 F&B 뭐 그 음식점이나 뭐 이런 굉장히 젊은 MZ 세대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상암 DMC 지역 있잖아요. 네. 그 바로 옆에 덕은지구라고 그랬는데 네네. 거기는 그 오피스에 들어올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장이 혼자 들어가봐야 직원을 못 구해요.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인프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이 이제 대량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도 오피스 많이 지었던데요, 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도시 계획을 할 때 보면은 여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원하는 이게 주거를 원하는 지역인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급하는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런 좀 오피스 직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오피스만 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쉽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당장 돈 되는 것만 생각하고 공급부터 그렇죠. 해버렸던. 근데 이게 판교 테크노밸리에 지식산업센터 들어갈 때만 해도 여기 투자만 하면은 엄청난 돈 네. 실제로 많이 벌었죠. 그럼 교수님 대안을 예. 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이게 예. 공실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 정부가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늘리겠다라고 예. 밝혔죠. 그렇죠. 그거는 좀 예.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앞에서는 제조 공장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럼 그렇죠. 어떤 예.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또 그게 효과가 있을지요? 지금 현재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정부에서는 결국은 이걸 해결을 하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월령 숙박시설이라는 거를 호텔 대신 분양을 했다가 네. 지금 호텔로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주거용 네네. 오피스텔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전혀 바꿔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단지 지식산업센터 자체에 업종 제한을 좀 완화를 시켜주면은 단지 공장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게 아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주민들이 사는 일반 주거 지역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큰 네네. 트럭도 다녀야 되고 소음도 나고 위험하니까 아마 그런 공업단지에 이제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반 제조는 아마 계속 막을 것 같고 단지 다양한 업종들 기존에 뭐 좀 막았던 다양한 업종들은 아마 대부분 다 들어갈 건데 첨단 산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좀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또 가능할지요? 실제로는 네. 지식산업센터 안에 기숙사를 좀 넣어달라. 근데 최근에 뭐 임대형 기숙사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상업시설 안에도 뭐 고시원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요새 네네. 뜨고 있는 공유주거라는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뭐
하루에 별로 쓰지도 않는 거실, 뭐 화장실 뭐 다 있을 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유 주거가 지금 뜨고 있는데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공유 주거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은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샤오미가 휴플러스라고 해서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데 안에 네. 공유 주거를 5,000개를 넣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출퇴근을 그냥 같은 건물 안에 하니까 네네네. 맨날 날밤 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런 좀 유연성을 둬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안에 네네네. 이런 공유주거는 얼마든지 좀 해줘도 그러니까 어차피 법적으로 뭐 임대형 기숙사법에서 약간 완화하면은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집주 근접이 되는 거죠. 바로 같은 건물로 출퇴근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뭐 네. 최근에 뭐 다양한 지금 업종을 좀 그러니까 지원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업무 지원 시설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완화해가지고 다양한 업종이 좀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근데 단지 네네. 기존 상업시설 우리 상가 있잖아요. 대형 상가들. 네. 신도시 보면 지금 대형 상가 대부분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고민거리고 좀 그렇죠.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대안을 맞습니다. 찾을 때도 네. 입체적으로 그렇죠.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오늘 도움 예, 말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 예. 부동산 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 교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 대책에 1,200억 원대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교수들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사과로 대표되는 과일값이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운데 채소류 가격도 만만치 않게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산물 가운데 채소류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2.2%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가운데 473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산이 63%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음식료품과 가전, 전자, 통신기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 정도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조사에 참여한 39개국 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 이해력은 평균을 밑돌아 금융 보안 관련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내일 하면 되죠. 뭐 좀 미루다가. 근데 또 해야 되는데 이거 또 뭐 머릿속에만 맴돌고요.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근데 개그맨 박명수 씨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오늘 할 필요는 없다. 자, 어떤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할 일을 미루는 심리, 또 미룰 수밖에 없는, 또 미루면서도 괴로워하는 심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좀 미루는 일 좀 있으세요? 과거에는 좀 많이 그랬는데 네. 지금도 좀 그런 성향은 있지만 많이 고치고 있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할 일을 미룬다. 네. 다음에 해야지. 닥쳐서 해야지라고 네. 하면 저 사람 게으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게으른 성향일수록 일을 미루는 걸까요? 어때요? 일단은 그 성격적인 요인 중에 약간 미루는 그런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실성 지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성실성 지표? 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자, 네. 그냥 빡세게 하자 네. 이런 얘기만 듣지. 그리고 뭐 거의 어떤 강의를 듣고 해도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만 있지 사실 그렇죠. 네. 내가 막상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힘들죠. 근데 시간 관리도 사실 배우는 것이 크고요. 또 시간 관리를 자기 스스로가 좀 구축해 나가는 거를 충분히 코칭하고 이런 부분을 좀 돕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시간 관리가 거의 안 돼 있으니까 내 삶이 거의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급박하게 하니까 항상 쫓기고 그러니까 계속 실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미루는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완벽주의가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는 반대편에 잘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일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자꾸 그것을 미루고 회피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숨어 있죠. 아하.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 동기 자체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번아웃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내적 동기가 부족하다라는 게 아무리 차에 엑셀을 밟아도 안 가는 거는 연료가 아예 떨어졌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리 해보려고 그래도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연료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일단 완벽주의일 수도 있고 시간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내적 동기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이 정말 많이 있을 때 회피를 더 많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의 양과 이걸 뭔가 미루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일단은 내적 동기가 좀 이제 거의 떨어지신 분들이나 네. 번아웃을 제외하면 일이 적으면은요 네. 많아질 때까지 그냥 버티시는 경우가 많고요. 쌓아놓는. 네, 쌓아놓는 것이고 또 일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하기가 힘드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대처 기제 중에서 뭐든지 좀 일을 눈덩이처럼 좀 키우긴 다음에서야 좀 하게 되는. 사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좀 성실하고 하시면 급박한 일들은 어떻게 해내거든요. 네. 근데 급박하지는 않은데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일들은 항상 밀리게 되죠. 이것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일이 많아서건 적어서건 미루는 사람은 또 미루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밀어놓고 그냥 안 하는 일이어서 그냥 영원히 안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또 해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야 하는 이러면 또 마음은 또 괴로워요. 네. 이런 심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온한 어떤 냇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참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안에는 지금 살벌한 물고기들 사이에서의 지금 먹고 먹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테일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 안에는 여러 전쟁 같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아해 보이는 백조도 네. 발놀림 보면 진짜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면 우리 아들은 도대체 얘는 뭐 하는 건가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근데 그 아이의 사실 심리 안에는 취업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격동들이 좀 숨어 있죠. 그러니까 괴롭고 막 어깨도 아프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소위 일이나 공부는 안 하는데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는 상황.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보이지는 않지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다. 네. 그 어떤 작가분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 이유. 네. 저마다 모든 사람은 오늘도 저마다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또 하나. 아까 그 내적 동기가 뭐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아예 마감 시간, 네. 데드라인을 정해 놓는 게 최고의 동기부여 방법이다. 네. 최고로 날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 네. 사실요, 데드라인이 형성되면 네. 우리 뇌는 언젠가 해야지 여기에서 어디로 전환되냐면 비상 모드로 전환돼요. 비상. 네, 비상 모드. 왜 우리가 미루다가 보면 네네. 왜 밤새 가지고 시험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왜 갑자기 모드가 바뀌어가지고 엄청 막 밤새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벼락치기. 네. 어쩔 수 없죠. 그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사실 뭐 성실하든 성실하지 않든 자기가 학점을 받으려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너무 큰 데드라인을 나중에 다 모아놨다 데드라인을 하시는 것보다는 작은 일들을 처음부터 데드라인을 여러 개 형성시켜 놓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악당한테 막 쫓기다가 네네네. 마지막 벼랑 끝에 서면 떨어지면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이 반반이고 여기 있으면 죽을 확률이 100%면 네, 거기서 뛰어내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일로 자꾸 미루게 되는 심리는 데드라인이 어쩌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데드라인을 설정시키고 그것을 적절히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자면 데드라인을 강화하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못한다. 네. 그러면 배우자에게 내가 이거 못하면은 당신에게 내가 10만 원 줄게. 오호. 내가 이거 대청소 해놓을게.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어떤 토대를 형성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다 했었을 때 나한테 영화라든지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대접하거나 보상.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형성시켜놓고 못하면 어떤 게 있고 잘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항상 형성시켜놓는 습관을 마련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점을 얻고 어떨 때는 뭔가 이제 페널티를 받고 막 이런 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나 네. 스스로를 더 움직일 수 있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책을 써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은 우선은 계약부터 해놓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못 지키면 위약금을 지불하는 네. 상황을 설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또 데드라인이 있으면 마음이 쫓겨서 또 이제 좀 이렇게
불행해지거나 네. 우울해지거나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예를 들어보면은 네. 제가 예전에 배가 너무 고픈데 네. 고기가 막 익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상추에다가 여러 가지 고기를 다 넣어서 먹었는데 거의 막 제가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압박감, 데드라인을 형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잘게 쪼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덩어리로 쪼갠다라는 건 뭐냐면 25분 정도가 좋습니다. 25분이요? 그러니까 할 일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분절해서 네네네. 25분 단위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에 20개를 할 수도 있고 10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5분 단위로 내 할 일들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타이머 같은 걸로 맞춰 놓고 내가 그 설정된 시간만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많이 하시면 우리 뇌에서는 항상 근데 이거 밖이 춥잖아. 지금 달리기 하려면 너무 추워. 예.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설득하면서 내일로 자꾸 미루게 돼요. 갈등. 예.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항상 무슨 일을 해야 된다면은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그냥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행동을 먼저 하시는 거. 우리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먼저 실제로 하다 보면은 동기도 따라서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미루지 말고 해야지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계속 해야지 하고 있는 동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야지라는 생각 그냥 하지 말고 네.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어려우니 하나하나 연습해보고 25분씩 쪼개보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 작업 관리 잘 못하시는 분들도 또 연습을 해보는 네. 그런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냥 미룬다고 해서 이제 게으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고칠 수는 있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심리도 배워보고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 돈 고민 함께 좀 풀어가 보실까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